월에 거의 한 10만 원 돈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와, 반복적 매출, 빈지워칭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구독 경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준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일단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준이 그쪽 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준의 그 산업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에서도 구독 경제가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구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아니면 닌텐도 같은 게임 업체들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온라인 접속하기만 그런 입장권을 좀 구독 경제 형태로 많이 팔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일본 불매 운동을 좀 비켜간 게임 업체 중에 닌텐도가 있었잖아요. 동물의 숲이 상당히 좀 핫한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게 서로 이웃끼리 좀 찾아가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찾아가려면 온라인 플레이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게임의 묘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달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꼭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제 게임 업체도 어느 정도 구독 경제가 많이 녹아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독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열광을 하고 뭐 소비자들도 열광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업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온다는 점인데요. 저희 에셋플러스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익의 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익의 질을 고민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익의 비변동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구독 경제라는 건 결국 우리가 구독을 했기 때문에 매 달마다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일정한 현금 흐름이 일정한 이익의 규모가 기업에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좀 얘기할 때 항상 반복적 매출, 리커링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도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지 뭐 한 번에 물론 엄청 큰 돈이면 한 번에 받는 게 좋을 수도 맞으면 좋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달 받아가는 그런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것처럼 이게 비변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준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런 구독 경제의 편리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저작권의 개념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영화를 불법 루트로 이렇게 하는 게 다운받거나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영화 하나하나를 골라보는 게 단편으로 보면 뭐 어떤 건 3,000원 줘야 되고 10,000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10편 보게 되면 뭐 거의 10만 원 돈 이렇게 나올 텐데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처럼 컨텐츠를 한 번에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많게는 14,000원 정도만 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또 편리한 측면도 있을 거고 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구독 경제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새벽에 우리가 나가면 배송이 돼서 오는 배송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로 렌트를 해서 간단하게 렌트를 해가지고 업무의 자리에 가게 되면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구독 경제, 간단하게 컨텐츠를 보는 것들도 영화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구독으로 경제이고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들도 구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구독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걸 보니까 월에 거의 한 10만 원 돈 가까이는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네, 좀 저는 한 2개, 3개밖에 안 보는데. 그래요. 저는 기업 분석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준이 설명한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로 인해서 한 번에 몰아보는 빈지워칭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많이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구독으로 인한 기업들의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구독 경제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도비 같은 기업들 사진 편집할 때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통 어도비가 다 제공하는 기업인데, 옛날에는 패키지에 이렇게 넣어서 팔았던 기업이었는데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독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인프라가 잘 마련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어도비가 어차피 이건 우리 아니면 제공해줄 기업이 없다, 그런 독점적인 지위 하에서 매달 돈을 받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식으로 어도비 같은 경우에 전환을 좀 빠르게 했었고요. 그 외에도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유럽에서 시작한 기업이죠. 스포티파이라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멜론도 있지만은 똑같이 이제 매달 이렇게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중국도 텐센트 뮤직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도 동일하게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제 B2C 입장에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B2B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 CRM이라든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ERP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는 한 번에 이렇게 팔기보다는 구독 경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달 창출되는 안정적인 매출이 생기다 보니까 장기 플래닝을, 계획을 세우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구독 경제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아마존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을 이제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내다 보면 배송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그 다음에 음악,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 번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멤버십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왜 대체 미국에서 인기가 있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시키면 하루 만에 택배가 안 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온다라는 그 배송 혁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공을 안 하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배송을 해준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혁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마존 프라임을 안 쓰고는 생활이 거의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한번 숫자들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네. 유료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유료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죠? 아마존 프라임은 사실 고객 수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는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5천만 명 정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을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국내에서는 쿠팡이 로켓 와우라는 서비스로 굉장히 빠르게 아마존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켓 와우 다들 뭐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북 배송 가능하죠. 지금 쿠팡에서 제공하는 로켓 와우 같은 경우는 2,900원 돈,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할 때 멤버십 형태로 페이머니를 제공하는 형태의 리워드를 좀 주고 있고요. 해외에는 스포티파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멜론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어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도 구독 경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좋은 부분만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국내 OTT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경쟁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구독료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컨텐츠 투자가 올해만 해도 한 14에서 15조 원 정도의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컨텐츠들도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OTT 업체들이 이런 넷플릭스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러한 승자 독식이라는 점에서 어떤 기업이 그냥 구독 경제를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냥 바로 좋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경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디즈니가 상당히 핫했었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거의 5,500만 명 정도를 모을 정도로 여전히 경쟁은 상당히 좀 치열하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저희가 이야기한 논점을 들여다보면 그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디즈니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수많은 컨텐츠들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뭐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또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뭐 OTT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독점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충분히 소비자를 유인할 만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제 구독 경제로 단순히 전환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개인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리스크 팩터도 있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걸 또 풀어드리는 궁풀소라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혹시 뭐 준과 제가 설명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피드백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예, 언제든지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궁풀소에서 만나요.